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이 경제적 보상 카드를 거듭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서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이제 정상회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대한 강원 발언을 이어갔군요. 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전화 브리핑에서 내놓은 말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임을 재차 강조하면서입니다. 이어 북한은 점진적인 조치가 아니라 신속하고 아주 큰 걸음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하노이 정상회담 의제의 우선순위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동결도 언급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연설로 관심을 돌리고 싶다며 한 발언입니다. 이와 함께 북미 간의 비핵화 개념에 대한 이해 증진과 또 최종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협력도 의제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미가 하노이에서 의제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이고도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압박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군요.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고 타협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무장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줄여야 한다며 위험을 상당히 줄였다고 확신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미국은 결코 기대치를 낮추지 않았다며 2차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해체를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대북 투자 유치와 인프라 개선 등을 탐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 있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박 2일 일정으로 발표됐는데요. 그런데 실제 회담은 28일 하루만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이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We'll be meeting with Chairman Kim for 2 days and I think we'll accomplish a lot. We started off with a very good meeting and I think we'll continue that along. 하지만 실제 회담은 28일 하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21일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형식 면에서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정상이 1대1로 만나는 단독회담과 식사, 양측 대표단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의 기회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지난해 6월 12일 오전 1대1 단독회담부터 확대회담, 업무 오찬으로 이어졌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한 뒤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사흘이 될 수 있다면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막판 조율 과정에서 연장이 불발되고 당일치기 회담으로 끝났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담도 28일 하루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도 27일 첫날 일정이 만찬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상회담 관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첫날 일정이 저녁 때 시작한다면 만찬이나 공연 관람 등 별도 일정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북미 간 의제협상단의 첫 실무 접촉이 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4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만남은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와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이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의 일행을 숙소를 찾으면서 이뤄졌습니다. 양측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가며 정상회담의 의제와 이른바 하노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매듭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베트남으로 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을 통제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중주유교가 훤히 보이는 위치에 있는 중련 호텔에 23일부터 24일까지 예약이 갑자기 금지됐습니다. 이 호텔은 과거에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열차편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투숙 예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평양에서 넘어올 수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죠. 박현실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침 공기 많이 탁하죠? 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신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희뿌연 미세먼지가 서울 도심 하늘을 잔뜩 뒤덮고 있는데요. 출근길 초미세먼지 상황을 직접 재보면 현재 91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농도가 3-4배가량이 높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와 충청, 전북과 경북, 대구와 부산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충북과 세종, 대전의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 나쁨 수준인 6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평소보다 2-3배가량이 높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겠고요. 종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폐쇄되고요. 서울 지역은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고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길게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호흡기가 예민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최대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나오신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최대 나이를 65세로 늘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 기준과 정년 연장 논의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연쇄적인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놓고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대법관들이 판단한 결과 기존 60살에서 65살로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가동 연한을 60살로 정한 지난 1989년 판결대와 달라진 점을 구체적인 인구 통계를 들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나이인 70살이 넘어야 은퇴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실질 은퇴 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되었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이 6,500달러였지만 지난해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진 점도 언급했습니다. 오는 2033년 이후에는 65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3명도 60살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조희대, 이동원 대법관은 63살이 타당하다고 봤고 김재형 대법관은 나이를 못 받기보단 60살 이상 정도로 정하는 게 옳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고령자들의 어떤 노동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실에 맞게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그런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 영향을 직접 받게 된 건 보험업계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게 되고 보험료도 함께 오르면서 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판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늘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각종 연금제도와 고용정년, 노인복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와 정책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 측과 일부 경찰관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경찰관 여러 명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들어가 문제가 됐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경찰관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닝썬 이모 대표는 강 씨 부하 직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넸고 강 씨의 지시에 따라 이 돈 가운데 일부가 경찰관들이 계좌로 송금됐다는 겁니다. 2003년부터 8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한 강 씨는 현재는 버닝썬과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로비 때문인지 당시 강남경찰서 수사팀은 미성년자를 한 차례도 부르지 않고 버닝썬 관계자만 조사한 뒤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미성년자가 들어갔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 과정과 사건 처리 경위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들과 클럽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버닝썬 이모 대표도 이르면 오늘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전남 곡성에서 이웃농장 주인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지난 15일 같은 마을에서 배농사를 하는 59살 홍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또 홍 씨의 통장을 들고 가 1,200만 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사전에 계획한 건가요? 전남 목포경찰서는 어제 저녁 6시쯤 목포시 오감동의 금은방에서 여주인 48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3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승용차를 몰고 나주로 달아났다가 범행 4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은 전소됐습니다. 불은 조수석에 있는 통풍구에서 먼저 연기가 난 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조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1톤 트럭이 온통 그을려 있습니다. 짐칸에 인화성 물질인 목재 마감 페인트가 실려 있었는데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테리어 작업 중이던 병원 내부를 화마가 휩쓸고 갔습니다. 이 불로 48살 임모 씨가 화상을 입었고 건물에 있던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에어컨 배관 용접 작업 도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외주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사고 원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합동감식에서 사고가 난 컨베이어 위쪽에서 숨진 이모 씨가 안전난간을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 씨가 난간을 넘어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를 밟으면서 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어제는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연설회가 열릴 때마다 야유와 고성, 도를 넘은 막말이 튀어나오면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어제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과 제주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앞선 두 차례 연설회장을 뒤덮었던 고성과 야유가 사라지고 지도부와 상대 후보를 향한 박수와 함성이 대신했습니다. 지도부도 당 안팎의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의식해 현장 분위기를 다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작은 야유와 지나친 소리 일부에 그것이 다인 양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후보 모든 후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당권 레이스가 막바지로 접어든 만큼 각 후보들은 당원들의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썼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본거지에서 열린 공개 연설회인 만큼 현 정부에 대한 공세의 고삐도 한층 잡아당겼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무려 8,800만 건의 댓글을 조작했습니다.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판사를 쫓아내겠다고
재판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재앙 수준입니다. 특히 부울경 지역의 실물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완전 바닥입니다. 공장은 멈춰 서 있고 자영업자는 비명을 지르고 청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후보들의 연설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은 사상의 자유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천안함 폭침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의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천안함을 폭침이라고 안 하고 침몰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사장 밖에서는 각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정과 함께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리는 네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황교안 후보는 정권 탈환을 위한 보수통합, 오세훈 후보는 한국당의 확장성 확대, 김진태 후보는 강한 보수우파 정당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부 출범과 함께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조만간 정치권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권중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히말라야에 올랐던 양정철 전 비서관, 민주당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함께 이른바 삼철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최측근 인사입니다. 대선 승리 이후엔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한 뒤 주로 외국에 머물러 왔습니다. 대통령께 뭐랄까 연관되는 좀 상징성이랄까요? 영향성, 이 상관관계 같은 게 좀 너무 커서 제가 두 분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민주당 관계자는 양 전 비서관에게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직을 제안했고 본인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친문그룹의 핵심 인사를 보강해 당청 관계를 강화하고 청와대가 아닌 당으로 복귀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절묘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권에서는 대체로 양 전 비서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다소 관료화돼 있다는 당 내부 비판이 있는 만큼 양 전 비서관의 국정 운영 경험과 특유의 기획력을 발휘하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내년 총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적임자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그동안 음지를 떠돌던 양 전 비서관이 이제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대의 천명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유시민 전 장관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데 이어 양 전 비서관이 민주당 싱크탱크로 돌아오면 친문그룹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퇴한 탁현민 전 행정관도 한 달 만에 다시 불러들여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실형은 내렸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코트 차림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군 정치관여 댓글 작성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공용 서류를 손상한 혐의로 다른 재판을 함께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판단을 존중을 하고 나중에 추후 검토할 겁니다. 항소하실 계획이십니까? 검토할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작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부대원들이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여당에 편향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뤄진 국방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방해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댓글 공작에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9,000회 정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면 책임은 장관인 자신에게 있다며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통해서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전 의원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도록 해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전병헌 전 의원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어거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즉시 항소해서 검찰의 어거지 수사를 밝혀내고 그리고 무고와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임 정부하고 현임 정부하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확연히 180도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라는 취지에 살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그거를 지시하거나 강요를 한 적은 없어요. 한밤중 도심의 전통시장 골목을 차로 질주하면서 상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광란에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전통시장. 좁은 골목에 난데없이 흰색 외제차가 등장합니다. 간판과 노점상 포장마차를 이리저리 치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국 차가 지날 수 없는 좁은 골목을 들이받고서야 광란의 질주가 끝납니다. 피의자는 35살 이모 씨.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는데 심지어 무면허였습니다. 간판을 때려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완전히 부서진 차가 서 있더라고요. 세로모다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나다가 다시 그냥 꺼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주위에 왔던 사람들이 시동 못 걸게 제지를 했어요. 사고를 내고도 어떻게든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이 씨. 알고 보니 이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양팔을 벌리면 닿을 정도로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곳까지 차를 몰고 들어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피해에 상인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저렇게 부서져갖고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아주 꽝이야.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먹었어. 일부 가게는 창문과 냉장고 등 집기가 부서져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다시피 이렇고 다 갈아야 장사하는데 장사도 며칠 못해요. 이 골목은 진짜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 니 아까도 잘못 다니는 길이에요. 경찰은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새벽 시간 흉기를 든 강도가 편의점에 혼자 있던 여주인을 위협하자 때마침 지나가던 시민이 순식간에 제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제압은 완벽했는데요. 알고 보니 젊은 시절 태권도와 유도를 배운 유단자였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흉기를 든 남성이 편의점 계산대를 향해 걸어갑니다.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여성 점주를 쫓아가더니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릅니다.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는 순간 편의점 밖에서 한 시민이 뛰어들어와 이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흉기를 든 팔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붙잡아 놓습니다. 안에는 여자 사장님 혼자 계시는 줄 알고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니다 싶어서 경찰관님이 올 때까지 팔을 꺾은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를 붙잡은 성지훈 씨는 젊은 시절에는 태권도 지역 대표로 뽑히고 유도까지 배운 실력자였습니다. 때마침 편의점 앞에 있던 성 씨가 뛰어들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칼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큰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점주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편의점에서 팔던 흉기를 범행 도구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도를 제압한 성 씨에게 표창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잇따라 숨져 재판에 넘겨졌던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일부 의료진들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관리 부실 때문에 영유아들이 숨졌다고 판단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청와대가 HTTPS 차단 정책은 결코 검열이 아니라며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과 같은 꼭 필요한 조치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HTTPS 차단 정책이 검열의 시초가 될 거라며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폭을 종합한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보다 0.2%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한국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 파편 주변에서 사람 뼈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심해수색 선박인 시베드 컨스트럭터호가 현지 시각으로 그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한국을 경제발전 모델로 삼고 싶다고 말해왔던 인도의 모디 총리가 임기 중 마지막 해외 방문국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스타트업과 IT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최근 연평균 7%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의 신흥강국 인도의 모디 총리가 4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4년 집권한 모디 총리는 2001년 구자라트주 총리 시절부터 한국을 인도가 배워야 할 발전 모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이 이룬 경제 기적을 항상 존경해왔고 한국의 성장은 인도에 영감을 준다고 말해왔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국빈 방문에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India has emerged as a land of opportunities. We see South Korea is truly natural partner. 인도와 대한상의가 마련한 한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엄에는 400여 명의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의 스타트업 환경에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은 215억 달러에 달했고 양국 정상은 오는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5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IT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 가구와 소득이 낮은 계층 가구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처분 가능 소득과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을 비교한 5분위 배율이 5.47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소득 분배 지표인 5분기 배율 5.47은 지난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격차입니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복리후생제도로 보전해주는 상생형 일자리 기업을 정부가 상반기 안에 2-3곳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를 직접 듣겠습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지역 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한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월 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한 상반기에 2-3곳에 적용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은 오는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란물 유통과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졌고 회식 자리에서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정 기준과 구체적 유형을 담은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3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직장 괴롭힘 측정 도구를 토대로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욕설 등 10여 가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오는 7월 16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안에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제재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정식 조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조사한 뒤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달걀의 산란 날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비자들이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도록 정보를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한영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껍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23일 낳은 달걀일 경우 0223과 같이 4자리로 표시됩니다. 산란 일자와 생산 농가,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10자리가 달걀 껍데기에 표시됩니다. 2017년 달걀 살충제 파동으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자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를 추진했습니다. 양계 농가들은 생산 관리의 어려움과 재고 부담을 우려해 반대해 왔으나 정부와 함께 달걀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농성을 풀었습니다.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 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생산 농가의 준비를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단속을 유예하기로 해 8월까지는 유통되는 달걀 모두에 산란 일자가 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인 방법으로 선별하고 세척해 유통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선별 포장 유통제가 시행되면 깨지거나 혈액이 묻어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을 미리 걸러내 유통하기 때문에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을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달걀 유통에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 유통센터를 확대하고 달걀 거래 시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참고 가격 공시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갖가지 엽기 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회장이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서 연기됐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엽기 행각을 한 것은 협박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양진호 회장이 법원에서 나와 서둘러 호송차에 오릅니다. 변호인이 없어 한 달 동안 연기됐던 1차 공판을 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을 준비해왔습니다. 양 회장 접견하셨나요? 몇 차례 하셨나요? 변론 방향 좀 말씀해 주세요. 양 회장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먹이고 염색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악을 알리거나 협박이 없었다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맞춰 동물을 학대한 혐의는 백숙으로 먹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혐의는 선물 받은 시기를 검찰이 밝히지 못했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감시한 앱을 설치한 시기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위법성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인과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 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와 대마 흡입 혐의는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혐의별로 양 회장 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1시간 만에 재판을 마치며 앞으로 자세히 다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대가 지난 2016년과 이듬해 학교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학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학생들의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228일 동안 대학 본관을 점거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가운데 19명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동 49만 5천여 명 가운데 1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청과 함께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14명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5명의 아동에 대해선 실종에 준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액체 괴물로 불리는 어린이 장난감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었죠. 그런데 스퀴시라는 인기 장난감에서도 간 독성 물질이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살 이하의 어린이는 아예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 손으로 쥐었다 폈다 반복할 수 있는 장난감, 스퀴시입니다. 귀여운 동물 캐릭터나 케이크 등 음식 모양이어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사촌 누나가 갖고 노는 거 보고 자기도 이제 마트 갔다가 보이니까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고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갖고 놀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중에서 팔리는 스퀴시 제품들에서 유해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와 문구점,
온라인몰 등에서 팔리는 12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물질은 대표적인 간 독성 물질로 공기 중에서 흡입할 경우 간 손상이나 점막 자극,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기준을 적용하면 제품 절반이 3살 이하 어린이에게 유해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딸기 향처럼 음식 냄새가 나는 제품도 많아 아기라면 입으로 가져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냄새나 향기가 있는 스퀴시의 구입을 피하고 특히 물거나 빨 가능성이 있는 3세 이하 어린이가 스퀴시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어린이 완구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이 아예 없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 기준부터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잊혀진 독립유공자들의 묘소를 찾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YTN 취재진이 이번엔 후손도 관리를 못해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은 3.1운동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았습니다. 보훈처도 4년 전부터 열심히 찾았지만 위치를 몰랐던 곳입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지은 때가 1903년,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갓을 쓰고 손을 정갈하게 모으고 있는 남성. 이 교회의 장로이자 3.1 만세운동을 이끈 최용수 지사입니다. 1919년 3월 11일 오후 3시 장날에 맞춰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최용수 지사는 교회 근처에 있는 이곳 장터 주변에서 만세운동에 나설 계획을 세웠지만 당일 오전 일본 경찰에 발각이 되면서 체포됐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만세운동,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재산 있던 것 전부 다 뭐 날아가고 없으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재산 없고 그거 어떻게 생활합니까? 좀 하루하루 정말 참 호구지책으로 일하기 바빴고. 지난 1990년 우여곡절 끝에 공적은 인정받았지만 큰손자가 숨지면서 유공자 묘는 잊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도 위치는커녕 땅에 묻었는지 화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공자의 둘째 손자 후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북 김천시 백옥동 산 8-1번지. 시간이 흐를수록 유공자 묘소 주변은 곳곳이 땅이 꺼졌고 이렇게 수풀이 잔뜩 우거져 있어서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봉부는 완전히 주저앉았고 이제는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또 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을 하고 같이 구하기도 힘들고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여기가. 유공자 묘소 찾겠다고 정부가 4년째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훈처는 현행법상 보상을 받는 가족의 기준에 따라 유공자의 손자, 손녀까지만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자의 자녀인 증손자나 손자의 손자인 고손자가 묘소를 관리하고 있으면 연락처가 없으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산에 등록돼가 계신 분들, 유족분들 이름 불러드리면서 했는데 이제 모른다고 하시면 유족분들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보도 있었지만 YTN은 정부 기록에 있는 단서로도 후손과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교회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전화 한 통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 후손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YTN 이승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무역전쟁 타결을 위한 3차 고위급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1일로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합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대표단이 협상 장소인 미 워싱턴 DC 아이젠하워 빌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대표단도 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3차 고위급 협상에선 지식재산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타결이 시도됩니다.
미중 양측은 앞서 현지 시간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실무 협상을 통해 핵심 쟁점인 구조개혁 이슈에 관한 양해각서 MOU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기술 이전과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장벽 등 6개 분야에서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양보안으로 미국 농산물 수입에 300억 달러를 더 지출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TV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음 달 1일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If we're close to a deal where we think we can make a real deal and it's going to get done, I could see myself letting that slide for a little while. 이번 3차 고위급 협상에서는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하고 합의 내용을 양해각서에 명기하며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체결할 무역 협정에 징검다리를 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미성년 딸을 강제 북송한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자신은 이번 일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비니 부총리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신은 아는 것이 전혀 없고 상관없는 일이라며 의회에서 해명하라는 동료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인들은 미성년자 조 전 대사대리 자녀가 부모와 만나고 싶어하는 의사를 존중받지 못한 채 북송됐을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는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무자비한 학대가 공분을 사면서 동물보호단체가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인인 여성과 사이좋게 걸어가는 반려견, 신바람이 난 듯 꼬리를 살랑거립니다. 이때 갑자기 돌변한 주인, 배 부분을 걷어차 반려견이 힘없이 고꾸라집니다. 잠시 주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다시 따라 나섭니다. 10초도 안 돼 무자비한 발길질이 또 한 차례 날아듭니다. SNS에 처음 공개된 이 영상은 조회수가 4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분명한 학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인을 비난하는 반응이 대부분. ちょっとね、ちょっと信じられないなってとこありますね. 걷어차인 반려견은 15살의 레브라도 리트리버종. 인내심이 강하고 순한 것으로 알려진 종으로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에 가까운 고령입니다. 주인은 돌멩이를 주워 먹는 습관을 고치려고 한 일로 일종의 훈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しつけの一環であれしてるんですね。このぐらいの石ですね。食べ始めてて、こんなんが内臓に溜まるとね、良くないでしょう. 발길질 동영상을 확인한 한 동물보호단체는 급기야 다른 가족들을 설득해 이 반려견을 구출했습니다. 殺されてるかもしれないと思ったので、動画を見て助けに行かなきゃと思って、行動したっていう感じです. 수의사 검진 결과 방광염 등의 질환이 확인된 반려견은 안전한 보호시설에 머물며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중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갓길까지 점령한 차량 때문에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하자 환자 가족이 다른 운전자들에게 애원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로 퍼졌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중국 안후이성의 한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자동차들이 갓길을 점령한 바람에 구급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구급차 안에는 다친 노인이 타고 있었는데 급해진 노인의 딸이 도로 위로 나와서 운전자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애원하는 모습이 담겼고요. 중국 인터넷에선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중국에 이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인도와 파키스탄 방문을 마치고 중국에 도착해서 현지 시각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며 다음 방문지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무함마드 왕세자가 중국에서 일정을 소화한 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이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멸종 우려가 제기돼 온 갈라파고스 거북이 113년 만에 갈라파고스의 외곽 섬에서 발견됐습니다.
에콰도르 환경부는 국립공원 공동탐험대 등이 갈라파고스 서쪽 페르난디나 섬에서 100살이 넘은 암컷 페르난디나 자이언트 거북을 발견해서 전용 사육장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페르난디나 거북이 발견된 건 1906년 이후 113년 만입니다. 황사용 마스크 준비하셨죠? 사흘째 뿌연 미세먼지가 하늘에 가득 드리워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에서 6배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 안정된 대기 상태에서 먼지가 해소되지 못하다가 밤부터는 추가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사상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오늘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폐쇄됩니다. 또 서울의 경우 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나 눈 예보 없이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낮부터 약간의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 산간 지역 최고 3cm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 부산은 영상 5.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한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 11도, 부산 14도, 대구와 광주는 12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예상보다 동풍이 약해서 주말에 먼지가 말끔히 거치진 않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올라서 서울의 내일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월 하순에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